엔비디아 하면은 GPU로 해가지고 구글 경쟁하고 일론 머스크도 사가고 이런 것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예 넥스트는 바이오 쪽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그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것도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 얘기를 에러님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왜 필요한 거고, AI 데이터 센터도 뭐가 다른 건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라고 말했을 때 보통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뭔가. 뭐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직접 뭐 들어가는 적도 없고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앱들에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톡을 한다. 카카오톡에 제가 이제 효성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면은 그게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 서버로 가거든요. 그 서버라고 불리던 거. 카카오톡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서버로 들어와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를 보낸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톡 뿐이겠습니까? 우리 쇼핑할 때도 그렇고 결제할 때도 이거 결제되면은 이게 충분히 공인인증서 통해서 혹은 뭐 간편 인증을 통해서 충분히 인증되냐, 이런 역할들을 전부 다 데이터 센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앱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PC에서 쓰는 것도 뿐만 아니라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HTS 이렇게 구축해서 막 이렇게 실제로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서버를 해서 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러님한테 뭐가 카톡으로 보내는 게 그게 그냥 제가 에러님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버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뭐가 좀 바뀌어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바뀌는 게 데이터 센터의 형태가 아예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AI에 필요한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AI로 뭘 한다. 자, AI로 뭘 할까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챗GPT를 예로 들면은 네. 챗GPT로 뭔가를 물어보면은 그러한 문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막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빡센 그런 연산을 해내서 다시 돌려주게 되거든요. 일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카카오톡에서는 이제 뭔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 경우도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한데, 그런 일반 연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흔히 HPC라고 얘기해요. 하이 네.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런 HPC용이라든가 아니면 AI용 GPU로 돌린다거나 그렇게 AI 전용으로 엄청난 계산량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서버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엄청나게 빡세게 맨날 갈구면서 돌려야 되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또 주목받는 뭐 냉각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액침 냉각. 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도 그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계산하고 저장해놨던 걸 빼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하이 퍼포먼스 뭐 이러니까 열이 네. 나는구나. 열이 그렇죠. 날 정도구나.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서버라고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 똑같은 서버, 우리가 흔히 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하나하나 렉을 이렇게 컴퓨터 하나를 꽂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아파트처럼 쭉쭉쭉 꽂아놨어요. 근데 똑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해야만 하는 계산은 더 훨씬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열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열을 빨리 빼주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네. 생활을 하면 이제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막 네. 시험 기간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한 2시간 공부하면 진짜 막 그 엄청 후끈후끈해져요. 애들이 막 머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와 막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막 그쵸, 계산을 많이 그쵸. 하다 네. 보니까. 그쵸. 그거 딱 그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서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얼마나 막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뭐 데이터 센터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각각의 기업별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한 6,5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이라는 거를 지었습니다. 네네. 각이라고 다 부르거든요. 네이버는 각 머시기. 특히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그런 자체 LLM을 구축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뭐 검색 엔진이라던가 아니 뭐 라인, 네이버 쇼핑 그런 것들에 요구되는 그러한 일반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관련된 또 GPU도 이렇게 좀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카카오도 이제 첫 자체 데이터 센터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을 또 준공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시는 요 장표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2022년도까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아마 2023년도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AI 발이죠. AI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거의 뭐 몇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뭔가 서비스를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엔비디아 GPU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데이터 앱을 만들고 우리가 흔히 온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뭐 인텔에 사서 뭐 AMD에 사서 이렇게 구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점차 많아진다 보니까 아마존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AI 관련해서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걱정하시는 분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에러님 영상을 보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야 뭘 엔비디아를 걱정하냐 우리 다 계획이 있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던데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들한테 GPU를 주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서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기업들의 GPU를 공급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시장을 진입을 했거든요. 세계 3대 클라우드가 지금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그다음에 구글 GCP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세 개가 3대로 있는데 요거하고는 별도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축한 이제 DGX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H백 넣고 뭐 그레이스 CPU 넣고 이렇게 자신들의 하드웨어로 자기가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아마존하고 협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 상대로 본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도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통신만 빵빵하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도 B2B 쪽에서도 좀 확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리커전 같은 신약 개발 쪽에서도 지금 돈을 투자하면서 그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바이오 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만 있는 분야인데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뭐 AI 뭐 그냥 뭐 GPU GPU로 해가지고 구글 경쟁하고 또 뭐 일론 머스크도 사가고 뭐 이런 것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넥스트는 바이오 쪽이다라고 아예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막 열심히 투자를 하고 해서 나의 GPU와 너의 이제 신약 개발 쪽의 플랫폼을 딱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 사업으로서 지금 기존의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을 할 때에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뭐 이제 도자기 굽듯이 막 이렇게 막 스포이드로 이게 몇 방울 떨어뜨려 보고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치면서 뭐 10,000개 넘는 물질들이 계속 걸러내지고 하면서 3상, 4상 되면 한 두세 개밖에 안 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근데 AI로 쫙 완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하에 바이오니모라는 그러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지금 이제 점차 확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게 효과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는데 한 15년 걸리는데 요걸 한 반으로만 줄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AI 플랫폼.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를 예를 들어 특허 기한을 한 25년, 30년으로 잡는다면은 신약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특허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 기간이 훨씬 더 확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 입장에서는 AI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엄청 빠르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이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점차 이제 베타 버전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고 지난주에 나온 또 내용은 여기에 더해서 신약 개발과 더해서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 엔비디아 너무 고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 있는데 자체 칩 개발도 막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칩 설계도 도와줄게라고 해서 사업부를 설립을 한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공식 발표는 아니고 근데 거의 공식 발표인 것 같아요. 된 거 보니까 아예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베 같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 설계한다고 하면은 야 우리 H백 이게 너무 좀 범용적이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요러한 칩을 설계로 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는 뭐가 필요할까?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칩은 어떻게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솔루션을 자문받고 개발 이게 툴 같은 걸 지원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도 엔비디아가 해줄게. 라고 해서 또 진입한다는 거죠. 참 진짜 뭔가 옛날에 테슬라가 그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그냥 다 풀어버린 다음에 전기차 시장을 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요. 엔비디아가 맞아요. 그냥 내가 퍼줄게. 니네들이 이걸 해야 내가 또 더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줄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설계를 대신해준다. 뭐 이런 비즈니스까지. 저는 AMD 굉장히 응원하거든요.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리사스 박사님이야 뭐 짐 켈러 때도 그렇고 어떤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학봉이 차오르는 그러한 도전과 도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AMD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결과물이 잘 안 좋았을 때가 많았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시는 건데 AMD와 엔비디아가 다른 거는 엔비디아가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하드웨어 어떤 이네이블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플랫폼을 미래라고 딱 점 찍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플랫폼을 제시한다는 측면. 그리고 자신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체 칩을 설계한다면은 커스텀 칩을 설계할 때 우리 범용 GPU인 H100, H200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쪽에서도 사업부를 일찍 대응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 그 어떤 덩치가 다르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꿈의 크기가 커서 아까 샘 알트만 얘기도 했지만 꿈이 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편도는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게 거의 이제 사기꾼의 영역까지 갈 때까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엔비디아 이야기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 하다가 엔비디아 얘기 나왔고 엔비디아는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AI가 결국 바이오에서 무엇인가를 낼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PUE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UE라고 하는 게 Power Usage Effectiveness라고 부르는 건데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이죠 전력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이 숫자를 말해주면은 잘 쓰고 있구나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50%돼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네네네. 요 부분이 실제로 뭐 엔비디아 GPU건 인텔 CPU건 아니면 그 외에 뭐 시스코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건 그런 IT 기기들이 실제로 소모를 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나오면은 이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 내가 그 GPU를 돌리면서 드는 어떤 에너지다. 요금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데 드는 에너지라는 거죠. 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직접 그 IT 기기가 돌아갈 때 50% 드는데 그 외에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뭐가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40%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쿨링, 냉각이라는 부분이죠. 아까 공부하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 열이 나면은 이렇게 유체질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쿨링이라는 부분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드는 게 있겠죠. 뭐 유지 보수하는데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림에 PUE 2.0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2.0이냐? 실제로는 반 정도 쓰는데 IT 로드가 반 정도 쓰는데 그 외쪽으로 또 드는 게 한 50%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센터가 전체 돌리는데 다 드는 에너지에서 실제로 이 IT 기기를 돌리는
데에 쓰는 에너지를 나누면은 그 값이 PUE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 이만큼만 써도 되는데 왜 딴 데다가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이 값은 아마 크면 클수록 아예 별로 비효율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 같네요. 엄한 데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IT에다가만 다 100% 다 쓴다. 다른데 낭비 안 하고. 1.0이 된다는 아, 그러면 1.0이 되는 거고. 네. 1.0보다 크면은 어딘가에 뭐 시키는 데서 열 쓰고 뭐 이런 낭비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 보통 그 데이터 센터들이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한 1.5 정도를 봅니다. 아, 1.5 정도. 네,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합정, 뭐 저쪽에도 서울 쪽에도 뭐 아마존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보통 IDC라고 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IDC 같은 그런 규모는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효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 데는 막 2.0 이상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메타라던가 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또 1.1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 또 지어가지고 1.1 이하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아, 북극에다가 네, 거기 추우니까. 추우니까. 네. 아, 열을 식히려고. 아, 그런 네. 것까지 하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 열 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열을 식힌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PUE 이 개념으로 2가 아니고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열 효율이 좋은 데이터 센터면 돈을 얼마나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PUE가 2.0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 IT 기기는 100메가와트를 쓰는데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니까 200메가와트를 쓰고 있더라. 아, 어디 뭘 흘리고 다니니?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전기요금을 청구를 받을 때는 우리 맨날 전기요금 이렇게 그 청구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킬로와트시로 항상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2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이거만큼 쓰면은 한 100원 씁니다. 이건 또 그 나라마다 달라요, 사실. 네. 근데 이 200 전체가 200메가와트를 쓰는 거니까 200메가와트가 이제 20만 킬로와트죠. 네. 그래서 1년 내내 24시간 365일 썼다라고 계산을 해 보면은 PUE가 2.0일 때는 100메가와트를 썼지만 총체적으로는 200메가와트를 쓰니까 이게 한 1,752억 원이 든다. 아, 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게 PUE가 1.1, 1.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껴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들은 요런 데이터 센터를 요런 거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갖고 있고 저기도 갖고 있고 온갖 데 갖고 있으니까 이게 또 규모로 보면은 이 PUE를 낮추면 낮출수록 정말 그냥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냉각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공냉식이라는 방식이죠. 공냉.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 아하. 공냉식. 선풍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선풍기하고 보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렇게 에어컨을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보시는 저렇게 렉으로 컴퓨터 하나하나가 꽂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뜨거운 열을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공냉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는 게 게임 열심히 하시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순행식 쿨러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을 포함한 액체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리면은 전원을 바로 끄라고 하는 이유가 전자까지는 이게 쇼트됐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물 자체가 전기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판을 보면은 이게 전기가 통하는 부분 안 통하는 부분 이렇게 선으로 꺼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물로 이렇게 띵 돼버리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전기가 통해버리면서 기판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뜨린다는 개념 자체는 액침 냉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물이 아닌 비전도성 액체가 있으면은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많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개발한 그런 비전도성 액체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빠뜨리면은 반도체는 여전히 잘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액체가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열을 받아들이면서 바깥쪽으로 열을 빼주니까 이 액침 냉각 방식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공냉식이나 순냉식 뭐 액체 냉각 방식보다 훨씬 더 열을 잘 빼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졌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방법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보내서 아니면 물에 빠뜨려서 이런 방법들이 나올 정도로 이걸 열시키는데 지금 현안이 돼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부채질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차가운 어떤 그 물을 이렇게 차가운 해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팩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아예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는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어쨌든 그 열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찾아보면 되게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중에 이제 어쨌든 열을 식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뭐 설비 유지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 비전도성 액체를 사용하는데 그에 따라서 또 반도체들이 약간 이렇게 뭐 마모가 된다거나 뭐 이게 좀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냉각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 PUE라는 값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춘다라는 방식을 지금 이제 액침 냉각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또 다른 또 냉각 방식이 나온다면은 또 그러한 또 기업들이 또 그러한 기술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PUE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과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런님 그러면 다음에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